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의 절차 막바지에 돌입한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주까지 매일 오후에 평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평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의가 끝난 뒤에 곧장 평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같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헌재는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진다면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오는 20일이나 21일쯤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 기일이 양측에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아직 미정인데 재판관 평결 그리고 기일 통지가 이뤄진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도 아직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에 이미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첫 정식 변론이 끝난 뒤에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에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 총리 사건이 만약 먼저 선고가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아직 한 총리 사건도 평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에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같은 날 함께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 두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한 총리 사건 선고는 미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이와는 무관하게 선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도 헌재 부근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상행동과 야 5당의 탄핵 촉구 집회와 행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이 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등도 헌재 부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 부근에는 수많은 경찰 기동대원 등이 배치가 됐고요. 통행, 통제 더욱더 강화가 된 모습입니다. 헌재 부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역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고문도 부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 첫 공판 개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모두 진술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형사재판 소식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소 사실을 기반으로 검찰이 모두 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이제 피고인 김용현 이렇게 부르면서 계엄 선포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 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에 나서며 잠잠해진 가운데 검찰은 PPT를 활용해서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 10분 분량의 모두 진술을 이어갔고 조금 전 마쳤습니다. 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과정에 전반적으로 모두 개입한 걸로 보고 있죠. 네, 검찰의 모두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담화문과 포고령 작성 등을 함께 논의했고 또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김 전 장관이 국군과 경찰의 명령을 다시 또 하달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조사할 담당 수사단을 만들게 한 것으로 봤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이 수사단에서 일할 군사경찰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거로 파악했는데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 뒤인 오늘 24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후에 내란죄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변호인 모두 진술이 조금 전 시작됐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을 주시하면서 서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원인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헌재가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연일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건이 연달아 기각됐는데 야당이 반성을 안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돼도 승복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 승복과 함께 본인 재판 결과까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8.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새삼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라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부터 도리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왜 거부하고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극단적 발언을 한 의원을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번 주를 탄핵 전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걷는 도보 행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분류된 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 선동과 동맹국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일련의 상황이 우리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야당의 탄핵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해괴한 소리라며
외교 참사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친중 외교 기조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민감국가 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인물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단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부터 빨리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 방문을 추진합니다. 방미가 성사될 경우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비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알래스카 가스 개발과 원전 등 한미 에너지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 장관과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재부는 최 대행이 미국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의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온 뒤에도 별다른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한 지 열흘째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나요? 네, 오후가 되면서 집회 공간에 몇몇 지지자가 모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자유 발언이나 구호 없이 탄핵 반대 내용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많은 인파가 몰릴 때 흔들린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인근 육교를 폐쇄한 뒤 석 달 정도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는데요. 대신 인근에 임시 건널목을 마련했습니다. 관저북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되어서도 지난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임시 폐쇄됐습니다. 구청은 또 인근 보도의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도 선고일 전후로 휴업을 권고했고 등하굣길 임시 순찰대를 운영 중인 관저 바로 옆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선고 당일과 이튿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역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관저 주변에 경찰 기동대 버스를 배치하고 정문 앞에도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2겹으로 설치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저 방향 인도를 포함해 주변 곳곳에 경찰 기동대원이 지키고 서 있는 가운데 경찰은 선고 당일 대규모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역시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도 양주 군부대 안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정찰 무인기 한 대가 계류장에 있던 수리온 헬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와 드론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경 기자, 자세한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정찰용 무인기 한 대와 지상에 있던 헬기 한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와 드론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헬기와 드론 모두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도 출동해 화재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현장은 지금 차단막을 설치해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는 무인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한 뒤 속도를 줄이며 이동하던 중에 멈춰 서 있던 헬기를 충돌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헬기는 국산 수리온 헬기로 알려졌으며 드론은 자동 항법 장치로 운영되는 이스라엘산 정찰 무인기 헤론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접경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모두 3대가 도입됐는데 최대 고도 10km 안팎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입니다. 길이 8.5m, 폭 16m의 크기로 250kg의 탐지 장비를 장착하고 최대 40시간 이상 상공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추락했는데 당시에는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북한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육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절기상 춘분을 사흘 앞둔 3월 중순인데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최고 4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산간 마을에서는 농사용 트랙터가 분주히 오가며 눈에 막힌 길을 뚫습니다. 주민들도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습설이라고 눈도 잘 안 치워지고 무겁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강릉의 한 산간마을입니다.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밭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굴착기로 치운 눈이 언덕처럼 쌓였고 인도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눈이 남아 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대비해 등산용 스틱을 챙겨 출근하는 시민도 눈에 띕니다. 등산할 때 쓰는 건데 미끄럼 방지용으로 들고 나왔어요. 눈 쌓인 펜션 앞 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눈을 치워보지만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강원 고성에서는 폭설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38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속초와 강릉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눈길에 고립되거나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일반 눈보다 2~3배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 전국 상황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헌재가 결정을 내린 뒤의 상황도 사실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메시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야 모두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맞고요.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승복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 전원에 의하면 평의가 막판 수순이고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최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서도 곧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선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이유로 탄핵됐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헌재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200명이나 151명이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박선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같이 이어서 여기에 보태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고를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평의 지금 하는 것도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거든요. 그때는 평의가 이렇게 장시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3주째, 21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호영 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 문영배 헌재 권한 대행에 따르면은 그분 입장에서 만약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이걸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평의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권한 소장 대행께서 문영배 대행께서 좀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설득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의원들도 정보가 없어 답답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보안이 지금 굉장히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예측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21일이나 22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최장기간의 평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빨리 이 탄핵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전국이 더 이상 혼란해지지 않게끔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헌법재판소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이번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다른 탄핵 심판도 있기는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노려봤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핵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노려봤다고 탄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상의 위법성이 충분히 포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법과 순리대로 진행되면 하나하나 나올 거고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정치적 파장이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최종 변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최종 변론 이후에 날짜는 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더 늦춰지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상당한 또 긴장, 또 고조될 수밖에 없고 또 불필요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저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로 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예,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데 24일 날 그 날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날짜는 아니거든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략 이번 주 21일 또는 다음 주 25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배경이 뭔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과연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겠느냐 좀 애매하게 좀 입장을 밝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 최종 변론할 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결과에 승복하겠다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승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답할 차례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우리가 우려를 나타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랬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을 뒤바꿨었어요. 그리고 정치 보복 없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보복이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말을 자주 바꿨었기 때문에 과연 저 말이 진정성 있겠느냐. 방금 유튜브에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승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서로를 향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승복할 건데 뭘 묻냐라는 반문으로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진정성은 여당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자기네들 공식 입장으로 이것을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승복할 생각도 없고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묻는 것을 오히려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물어보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복하는 건 당연한데 뭘 묻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나 공동 메시지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실현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위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예,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동으로 저는 정말 이런 국면에서 정말 그래도 여야가 우리 미래에 대한 분명히 국민들을 위한 대승적 결단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그 승복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면 승복하겠다.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면 승복하겠다. 이게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의 승복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국민들을 다독거리겠다. 그리고 또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독거리겠다. 물론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준우 대변인이나 전영기 의원께 부탁드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20일, 21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선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리 YTN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 저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적어도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한번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야 대표로 나오신 두 분께 공동 기자회견을 소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발언이 어물쩍 지나가는 멘트에 불과하다고 한 반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뭐 보수 채널에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뭐 헌재가 결정하면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지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수많은 발언할 기회가 있는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건 저는 좀 그냥 어물쩍 그냥 지나가는 그런 멘트에 불과했고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워낙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를 하기가 힘들죠. 믿을 걸 믿어야죠. 규정과 약속이라는 건 다 있어요. 말은 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군합발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느냐, 거기에 동조하느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건 우리 당의 공식 그분이 제일 입장이다. 거짓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못 믿고 박범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못 믿겠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반론 듣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물쩍 넘어가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헌재 판단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평가들을 저희는 오히려 황당할 지경입니다. 왜 승복의 기준을 묻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들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어야 됐다. 어디 유튜브 나가서 하는 것은 공식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 속에서
해서 승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워낙 잘해서 못 믿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반박하시죠. 네, 그 말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언행 일치가 하느냐 아니냐 그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은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뭐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유죄가 나와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 주철영 의원은 뭘 냈느냐? 제3자 뇌물죄 삭제 법안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유죄가 나와도 무죄로 바꾸는 법안이고요. 이건태 의원은요. 이화영 유죄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요. 위헌 심판 제청을 2번이나 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법안들 전부 다 보면요. 본인이 유죄 나왔을 때 그걸 무효화시키는 무죄로 바꿔버리는 이런 입법을 했는데 어떻게 말만 하는 거 가지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언행이 다른 그런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정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뭐 개별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개개인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분들도 논쟁거리가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보지 말고 입법 취지나 그 내면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을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든 녹여가지고 정치보복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측면에서 이 법 기술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옳은지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그 법 기술자들이 그런 잔기수들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법률이 대한민국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지적해 봐야 될 지점인 것이지 그렇게 하나하나를 굳이 언급하면서 비판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허위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그런 입법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선거운동이라면 그 선거운동이 어떤 선거운동입니까? 거짓말 대회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이걸 허용하는 입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 통해서 다 그러면 뇌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겉핥기 라고 말씀하는 거 좀 맞지 않다 생각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선언해야 될 게 뭐냐면은 3월 26일 날 본인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한다. 어떤 결과가 나도 승복한다. 이거야말로 본인이 꼭 선언을 해야 될 그 결과를 선언을 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 주 26일에 나오게 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여권의 잠룡들과 일부 비명계 인사도 대통령 탄핵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일지 그래픽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잠룡들이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승복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그 여권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소요 사태를 막을 것이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선택 아닌 당연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조금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 헌재가 모두 승복할 만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은 승복은 하겠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이 지지층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은 이유, 승복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유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식 입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조기 대선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 여론에서도 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지금 현재 진영 간 대치 국면과는 별개로 상당히 이런 헌정 질서, 헌법 질서에 대해서 지키느냐, 승복하느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이렇게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인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행매는 물도 묻지 않고 탄핵법을 지었습니다. 어서 묻고 집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최상목 바이든 하십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영상으로 집회 장면을 정리해 봤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독살에 폭사당했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개구리 신세가 되었다. 네,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판이 나올 걸 알면서도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발언 수위가 논리적으로 또는 이제 내용의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요. 충분히 이제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도 다 이제 수용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그런 수준의 분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발언 수위가 세지는 건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상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상대한테 들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말이 거칠어진 것 같은데 저거는 사실 국민들을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살이라든가 폭사, 뭐 인천에 뭐 이제 개밥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한테 기회는 들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좀 발언을 좀 자제해서 참 침착하게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 K 집회를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과 같이 유모차를 끌고 나가도 안전하게 시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회로 지금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품격에 맞는 그런 연설이라든가 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자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집회를 평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이렇게 거친 발언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류들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거친 발언들은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혼란한 전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선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판단이 나오는 것만이 이 혼란의 전국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20일이나 21일에 이렇게 선고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런 거친 언행, 거친 발언이 여론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매우 부정적이죠. 일단은 뭐 양비론,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생길 수밖에 점점 날씨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서로방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군중의 모임을 질서정연하게 말 그대로 정책,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 집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와서 서로 다른 의견의 정책도 이야기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도 나누고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뭐 막걸리도 한잔할 수 있고 막걸리가 주가 돼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걸 통해서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국가는 굉장히 단합해야 됩니다. 인구가 적어도 2억, 3억 정도 되는 나라는 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죠. 안보도 있죠.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저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 대치 모임이 아니라 이런 장애 집회를 정말 대동합, 대동단결, 말 그대로 여기서의 대동의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책도 서로 나누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청년들도 나오면 그래 우리 한 번 더 의견 나눕시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더 성숙에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름다운 대동단결 집회의 모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그 전에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6일 나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 결과 만약에 인용이다 치면요. 인용됐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됐을 경우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돼버리면 제1야당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이 대선 후보를 법원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후에 탄핵 결과가 이후 늦게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어떤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판사 본인이 내가 야당 대선 주자를 내가 주저앉힌다. 이런 부담을 안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좀 정상적으로 공정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야당 대선 주자를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탄핵을 3월 26일 이후에 하는 게 맞다 그래 봅니다. 예, 헌재가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게 하도록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을 내릴 법원을 폄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사들도 그 법리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임할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법원을 폄훼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고 가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26일에 어떠한 선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박탈을 시키냐 마냐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헐뜯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도 헌재 심판과 이 대표의 재판은 별개이고 특히나 2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걸 두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외교력이 무력화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외교력이 무력화됐다는 주장이고요. 특히 민감 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가 대미 외교통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시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력이 이렇게 대미 외교통이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최초의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치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결과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왔다며 핵 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네, 이처럼 외교 사안에도 내탓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헌재를 향해 조속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 선고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세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2달 동안 우리 정부가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 소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정이 됐냐면 1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임기가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로 그때 결정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미국의 이 민감 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센시티브 컨트리즈는 미국의 이해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국가가 왜 들어가 있어? 대만과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만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익과 좀 에너지 부에서 봤을 때는 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좀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있고 또 뭔가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미국 에너지부가 그럼 정확한 이유를 밝히냐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서 여야 간에 당신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너 책임이요 이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건 또 발효되는 건 4월 15일 날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작 어느 정도의 파장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계도 조금 나서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에너지부가 이렇게 지정을 한 배경에는 약간 우리가 지난해에 웨스팅하우스랑 좀 마찰을 빚었던 그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정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계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우리 수력원자력 한수원도 그렇고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해결 가능성이 있고 이때 중요한 게 정부와 재계가 나섰을 때 여야가 힘을 보태줘야 돼요. 우리 여야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런 정부 파견됐을 때 우리 힘을 실을 겁니다. 재계에서 나갈 때도 우리가 힘을 실을 겁니다.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4월 15일 민간국가 효력이 발효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여야는 내탁 공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미 외교통인 한덕수 총리 돌려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덕수 권한 대행이죠. 지금 탄핵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표적인 경력이 뭐냐면 주미 대사입니다. 주미 대사는 우리나라 현재 있는 고위 관료 중에서 미국이랑 바로 지도층 인사라 다이렉트로 컨택할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자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이런 문제를 결국 일으킨다. 즉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했죠? 탄핵을 29번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대행까지도 탄핵을 시켜서 대대행 체제로 갔습니다. 대대행 체제로 하니까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한국이랑 통화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대행 체제라 그러면 특히 주미 대사까지 했다 그러면 그거 통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대행 체제라니까는 이 한국의 지도자로서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했던 이유가 이런 대로 드러난다. 국정 공백 상태를 의도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낸 상황까지 왔다 말씀드립니다. 예, 탄핵 남발 탓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언질도 없는 계엄 선포로 인해서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민주당 탓을 하는 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전국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주미 대사를 영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대사는 뭐 합니까? 이런 거 확인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당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열받는다고 계엄을 하는 국가는 지금 지구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에서의 평가가 알고리즘 중독이 만든 최초의 내란 사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민감한 상황으로 열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야가 함께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실권도 없는 야당에게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빨리 각성하고 정부와 힘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간국가지정이 지금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민간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소장님? 도움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결의안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부당하다. 예. 우리는 왜냐하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계 또 미국 정부는 좀 확인하기 바란다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만장일치로 내용을 구성을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목소리를 내고 권성동 또 원내대표와 권영세 위원장도 목소리를 더 내고 또 야5당도 있거든요. 합동으로 할 때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좀 목소리를 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 또 한인단체들이 있죠. 한인단체도 공동으로 우리는 곤란하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자칫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매우 신중한 판단을 했는데 이걸 같이 가야 돼요. 그럼 4월 15일 확정 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얼마든지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국회 내에서 외교통상위에서 현안 질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통위 차원에서 일단은 기자회견도 신속하게 했었고요.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그 외교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대사는 그리고 그 주미 대사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방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빠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세요? 지금 이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때 내용이 보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 그러니까 반미 그러니까 친미, 그렇죠. 친미 반중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게 탄핵 소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했던 말이 뭐였죠? 유엔군이 우리가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보고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덕분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이라고 폄하한 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에서 의원 결의해가지고 북한의 북송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주요 물자가 못 가게 결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800만 불을 북송을 했습니다. 그 북송된 800만 불 어디 쓰였겠습니까? 무기 개발이라든가 정권 유지에 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동이 위험 국가로 가는 굉장히 큰 단초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민간 국가로 오히려 약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탄핵 소추의 친미 행보를 문제 삼았고 또 본인이 북한에 돈까지 보내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민간 국가 지정했다는 배경까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간 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그리고 소장님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떨어진 39%, 민주당이 3.3%포인트 오른 44.3%로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포인트 떨어진 40%로 조사됐습니다. 격차가 지난주보다 조금 벌어졌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대 민주당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반 이상 득표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소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띄우기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 국민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소장님께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여론조사는 냉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결국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 외에는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점에서 주목하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또 정권 교체 여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층들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렇게 결집을 했다가 다시 또 지금 탄핵 선고가 헌재의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 쪽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한 그런 여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초간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또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재구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결집의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 또 하나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좀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타나면서 초간망 상태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이 양자 대결은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나온 것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 나오고 난 이후 그렇다면은 27일, 3월 28일 이때의 양자 대결이 상당히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다 이제는 결과들이 나온 상태에서의 양자 대결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결과를 좀 유의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지금 같습니다. 여권 후보들은 초관망 상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다음 주 말쯤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구속 취소 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임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지고 어떻게 뭐 의미 있게 좀 내용을 추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워낙 지금 변곡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두고 있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선고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그 탄핵안 있지 않습니까? 8대 0에서 9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진 장관 돌아왔다 그러면 10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 탄핵했던 게 줄 기각으로 돌아오면 그때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심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론조사 또 달라질 겁니다. 직무 복귀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왔다. 유죄냐 무죄냐 거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변곡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미 있게 앞으로 일어난 것을 예측한다거나 지금 의미를 판단한다. 이건 좀 섣부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곡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덕수 대행이 만약 돌아온다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나서 이야기할 문제지 지금 뭐 9대 0이니 10대 0이니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하나만 바로잡고 갈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800만 불을 북한에다 보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찰 주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직 재판 중이라는 점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화영 그 재판에서요. 이게 재판부가 그걸 거의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문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이 보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다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전영기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자체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네. 지금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온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그 한 주 전보다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격차가 벌어졌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이제 중도층 여론이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지지층들은 각각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도층의 경우에는
어디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냐가 중요한데 이게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죠? 지금 보면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양쪽은 다 결집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중도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이 선거 이후의 여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은 중도층으로 보입니다. 네, 중도층의 여론 변화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는 전국에 눈보라가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북극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사이에 전국에 강한 눈보라가 예상된다고요? 네, 북극에서 내려온 소용돌이가 밤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서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서쪽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3월 하순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인데요. 밤사이 서울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다면 기상청이 대설특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북극 소용돌이가 점차 다가오면서 앞으로 2-3시간 이후부터는 수도권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에는 눈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산간 등 동쪽 지역에도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태풍급 돌풍이 불 걸로 보여 강풍 피해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상에서는 용오름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당분간은 이 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욱 낮아져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바람이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하늘을 날던 전투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곧이어 벌건 화염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실제인가 싶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요.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지난 15일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해군 전투기 한 대가 마을 근처에 추락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거의 땅에 내려 꽂히다시피 떨어졌는데요. 이게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종이 비행기 마냥 속절없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사고 기종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해군 함재기로 알려졌는데요. 훈련 중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적적으로 조종사는 다행히 긴급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추락 직전 낙하산을 펼친 모습이 포착됐고 주민들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직접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중국 해군은 조종사는 무사하며 공터에 추락해서 지상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의 한 도로입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할 길에 한 남성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경찰이 바짝 뒤쫓습니다. 달려서 경찰을 따돌릴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남성도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도로 옆 벽면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고선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벽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전속력으로 뒤쫓던 경찰도 이 장면은 황당하다는 듯 한동안 올려다봅니다. 무려 6m 높이까지 꾸역꾸역 맨손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결국 미끄러지며 추락을 했고요. 경찰에 붙잡히며 황당한 도주극은 끝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이 남성에게는 스파이더맨이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난민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뒤쫓으면서 인상착의와 도주로 등을 알려줘 검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는 은색 승용차. 갑자기 정주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흰색 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는 달아나는 가해 차량을 1km가량 뒤쫓습니다. 멈추지 않길래 제가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골목길이랑 좀 인적 드문 곳이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112에 신고를 했고, 달아나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붕 떴다가 멈추더니 운전자 A씨가 내려 뒤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제 쪽으로 막 걸어오면서 손에 뭐 들고 있고, 슬리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 들고 있고 제 쪽으로 막 총 쏘는 신용하면서 계속 걸어왔거든요. 피해자가 정확한 인상착의와 도주로를 경찰에 알려줘 바닷가 쪽으로 달아난 A씨를 사고 20여 분 만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3km 떨어진 이곳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단 출신의 난민으로 지난 2019년 제주에 왔고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을 소지했다가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어긴 부분은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출입국 당국은 최종 판결을 보고 강제 퇴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취재기자 전원에 의하면 지금 평의가 막바지고 곧바로 평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평결 절차는 이렇게 원래 곧바로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결 같은 것이 이제 평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토론 단계라고 한다면 평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평의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즉시 평결 자체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평결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의 이후에 이제 평결이니까 평결을 한 번만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통상 그렇게 되고요. 이제 과거의 선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일 당일에 평결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평결 내용이라는 건 사실상 최종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완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며칠 전에 평결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 보완에 위출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라도 평결은 당일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평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럼 선고기일 발표도 바로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결을 했다면 이제 선고만 남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기본적인 실무 선례상 결정문 자체를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최종 판결에 따라서 선택한 내용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선고 기일도 만약에 평일을 마치고 이제 판결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선고 기일이 임박했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최장 심리잖아요. 3주 동안 평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심리만 93일입니다. 이렇게 길게 좀 이어질 어떤 쟁점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예, 아무래도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로는 절차의 흠결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이 의결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재판 단계에서는 이 국회 측에서 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했던 부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 쟁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5가지 이 국회에서 제시한 이 쟁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양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주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이 사실관계를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확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의견의 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세 번째로 이 법 위반 또는 헌법 위반 여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나면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이라든지 헌법이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도 탄핵 사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쟁점이 분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평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고 이것이 각하사유라는 게 또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나오는 게 탄핵 소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탄핵 소추 단계에서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 방법론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능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물러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다. 즉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탄핵 소추 안에 담겨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내란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형사적인 그 혐의의 성립 여부들을 헌법재판 과정 중에서 끝까지 소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입증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한 이제 행위 자체에서 이미 헌법을 보호할 책임을 져버렸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제 내란죄의 형사적인 성립 여부들을 직접적으로 다투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범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그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만 이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 선례를 보면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하게 이제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재판 그것이 나오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심판 자체에서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또 그것이 파면 사유로도 인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죄를 범했다라는 부분들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소추 사유가 그러면 사라졌다라고 봐서 각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국회 측에서는 과거 선례로 봐도 그렇고 구체적인 형사 범죄의 확정까지 필요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본적인 행위가 동일한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입증과 소명이 가능하다면 예. 형사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꼭 다툴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판단한 선례도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청구인 측의 특별한 불이익이 그 부분들을 내란죄 성립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뺀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성수 변호사께서 아까 4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판결에 이제 다가가고 있다면은 지금쯤이면은 어떤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막바지까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는 만약이라도 이 절차적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막바지 평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사실관계라든지 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중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그 평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를 가장 재판관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막바지 평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측들 가운데는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여론이 양분돼 있는 만큼 8대 0으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반면 억지로 8대 0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론에도 좋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이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특정 재판관의 집에까지 찾아가거나 아니면 특정 재판관에 대한 심지어는 살해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수호기관이 그 시스템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의심과 의혹과 그런
그런 비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에 대한 기준점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판관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예. 그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최대한 같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위헌이고 어떤 부분이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8대0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 노력의 과정 자체가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여러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즉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 재판관들이 각자의 시선과 그런 관점 속에서 소통하고 수기하면서 무엇이 우리 앞으로의 헌법이 나아갈 길인지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길인지를 잘 논의하고 그 과정들이 재판부의 결정문에 녹아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훌륭한 결정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길어지는 원인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결정문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결국은 이런 중대한 헌법성 위기 상황에서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헌법의 치유 과정들을 거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관측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이 날지 지금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고 갈릴 수도 있는데 결정과 별개로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은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보면 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의견과 관련해서 이 법정 의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정 의견이 이 주문, 결론과 이 이유를 같이 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외에 별개 의견이라든지 보충 의견 아니면 이 반대 의견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러한 의견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결정문에 다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 7월 29일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 전에는 위헌 심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 소원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이 재판관의 이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2005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았었고 네.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충 의견이 기재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떠한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기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법률적인 연결고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그 형사 재판의 나름의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유죄, 무죄와 형을 정하는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라면 예. 헌법재판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상황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의 위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경쟁 관계의 두 정당의 사실상 수장이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또 향후에는 어떤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헌재에서 더 많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변론기일이 종결을 더 뒤로 밀어서 계속적인 이제 심리를 했었던 것이 맞고요. 네. 심리는 이미 충분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종결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을 선고하기까지 상당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인의 어떤 선고 일정에 맞춰 가지고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예. 그 선고일을 규정하거나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선고 일단 이번 주 후반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승복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신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흔역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 서로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메시지가 없는데 당사자이기도 하고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좀 그럴까요? 일단 승복 메시지에 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불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복조차는 사실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판단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가 없고 사실상 지금 관저에서 칩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메시지를 낸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재판은 이제 평의 자체도 마무리되고 있는 수순이라 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그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헌법의 자기 치유를 위한 제도적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최종적인 결정, 그 결정에 따른 이후에 각각의 존중의 의사들을 밝히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있고 구체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피청구인 당사자는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구체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직을 승계할 수 있는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또 책임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행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시스템과 거기에 따른 결정들을 각각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앞서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 3차례 그리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2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서부지방검찰청이 영장을 모두 반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경찰이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4번째로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4번째 신청한 건데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헌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 12조를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관에게 이 영장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영장에 대한 이 부분 발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김성훈 차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에서 4번째,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면 4번째가 되는 것인데 3번째까지는 계속해서 검찰에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 지난 6일에 이 서울고검 심의위원회에선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신청에 관해서 검찰에서 이 부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온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경호 차장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기존에도 그런 주장들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도 계속 그걸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재신청을 하고 또 검찰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는 시점까지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선고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할 역할들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항변들이 유효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오늘 이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지금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고 협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공직자,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 징계가 의결되고 그것을 지금 김성훈 차장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 재신청 이유 중에서 그 부분도 이제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당시의 위법 상황에 대해서 위법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적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시정과 그 정비의 필요성들도 재신청 이유 중에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체포영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에 경찰 측 관계자를 만난 그 간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김성훈 차장이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직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1월달에 봤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있어가지고 집행을 저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위법한 일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이 담당자가 제시를 했다라고 간부가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제 이 해당 간부 A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런 발언, 이런 행동들이 이제 보복성 인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안 정보 등을 경찰청에 요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경찰 측에서는 당시에 특별하게 그 A 씨가 어떤 보안 상황들을 유출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김성훈 차장은 영장에 대해서만 지금 검찰이 계속 반려를 하고 있지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즉 당시에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호처 병력을 동원한 부분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들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영장을 재발부할 필요성, 청구할 필요성과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할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발부 이유에 있어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4번째 신청의 이야기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오늘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현재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사 합의 25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5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장관, 그리고 김용군 헌병대장 이 3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경찰과 관련해서 조지호 청장, 그리고 김봉식 청장 이렇게 총 5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 노상호 전 장관, 그리고 김용군 헌병대장에 대해서 오늘 기일이 열렸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일단은 이 첫 공판 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두 진술 과정에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변호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가 오늘 첫 기일로 열렸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오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김영건 장관 측에서 그 호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반발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발언 내용들 자체가 이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저는 사실은 뉴스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검찰이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재판에서 어떤 호칭이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이름이 먼저인지 뭐 직책이 먼저인지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변호사 김성훈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름으로 호칭하지 그 이름 뒤에다가 직함을 이렇게 붙이는 구조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름 뒤에 직함을 붙인다는 건 약간의 존칭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언급들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공소장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대통령께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름만 그대로 써가지고 뭐 김성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호칭을 정정해달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이 재판은 형사적인 재판으로서 거기서 피고인으로서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충성에 대한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호칭을 정리해주기도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훈, 김성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6도 선에 그쳤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예년의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기가 밀려오면서 눈구름도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 수도권과 충남에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내륙에 많게는 10에서 15cm 이상, 강원 산간에도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남서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 태풍급 돌풍도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